정치마수다. 양문석 전 방통위원,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당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 말씀은 뭐가 다른지 헷갈리다는 분들도 계신데 뭔가요, 저? 결국은 우리가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아니면 재정 지원을 할 때 있어가지고 추경을 편성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많이 해왔는데 사실 작년에도 비슷한 주장을 김종인 위원장이 한 적이 있습니다. 긴급 재정 명령을 통해 가지고 예산의 재구조화를 하자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코로나가 이렇게 길어질 것이라고 작년도 예산 통과시킨 지 한 달도 안 됐지만은 이때도 예상을 못했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제 그런 긴급 재정 명령을 발동해가지고 그럼 재정의 재구조화를 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그렇다면 일부 지금 뭐 중복이 될 가능성 있는 복지라든지 이런 것들 축소하고 또 이번에 최근 정부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 가지고 생활형 SOC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펼쳐놓은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갈 재정들을 자영업자 지원이라든지 코로나 극복에 좀 더 배정하자는 취지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여당은 지금 하시겠다는 거죠? 2월, 3월 안에? 그렇죠. 20일부터 지금까지 이제 지난주 수요일부터 예. 숨가쁘게 내달려왔잖아요. 하실 수 있나요, 지금? 시간이? 지금 2월 달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하고 3, 4월에 푸는 부분인데요. 하실 수 있나요?라고 지금 질문하셨잖아요.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현재 코로나 전국을 우리는 K 방역을 두 축으로 가는 거죠. 감염 방역과 경제 방역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정부가 가지고 있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가 있어요. 근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에서 20일 날에 앞서 이제 자료화면에서 나왔던 이게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가 나왔고, 21일 날 해라라고 했고, 22일 날 또 홍남기 부총리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그다음에 어제 대통령이 직접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오늘 홍남기 의원의 정세균 총리와 부총리 협의회를 통해서 사실상 중앙정부의 내부에서는 이젠 입장을 이제 마무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국회에 공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이 작년에 아주 의미 있게 잘 분류를 해놨어요. 100조는 예산으로, 그다음에 40조는 국민채로, 그다음에 또 다른 100조는 금융 지원으로, 이렇게 해서 240조를 분류를 하면서 어떻게 쓸 것인가까지 전체적인 큰 가닥을 한번 잡아준 적이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 수준에 맞춘 내용이 이제 민병덕 의원이 98조 를 이제 제안을 했고, 해서 전체적으로 규모에 있어서 100조 전후의 일반 예산이 이제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 큰 틀에서는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얼마만큼 더 줄여낼 것이냐, 그리고 정말 필요한 곳에 핀셋으로 찍어내듯이 지원해내느냐, 이 문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세세하게 법률 안에 다 담을 수 없다. 큰 틀에서 지원의 흐름들과 방향을 잡아놓고 그다음에 지원하는 과정에 있어서 얼마만큼 핀셋으로 해내느냐, 안 그러면 바늘로 찍어내느냐, 안 그러면 망치로 찍어내느냐. 아까 이철호 말씀하셨듯이 재정명령권이 괜찮다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아니요, 재정명령권에 대한 부분은 이번에 말씀을 하신 거고, 이제 작년에 이야기하셨을 때는 김종인 위원장이 예산으로 100조, 국민채로 40조, 그다음에 금융지원기금으로 김종인 위원장 100조. 어떤 해법이 달라졌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해법이 이제 달라진 그 거죠. 부분은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이 민주당이 하는 이런 방안들에 대해 가지고 항상 보면은 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미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가장 쉬운 방식은 뭐냐면은 맨날 이제 언론에 가가지고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 수양이 아직 좋다라고 주장하면서 이제 국채를 더 발행해가지고 추경을 하는 걸 보통 이제 방법으로 삼거든요. 근데 그거 자체가 지금 봤을 때는 지속 가능성이 없을 수 있다. 이렇게 길어질지 몰랐지만은 앞으로도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는 재정이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부분 막아야 된다는 것이 이제 김종인 위원장의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재정의 재구조화를 이제 작년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작년부터 얘기해왔다는데 그건 맞나요? 네, 선대위원장 하실 때부터 이미 재정의 재구조화를 말씀하셨고, 저는 지금 상황에서 또 지난 정부에 이제 경제수석을 하셨던 강석훈 경제수석이 지적한 것처럼 나중에 불을 끄고 싶어도 불을 끌 수가 없는 상황이 되면 안 된다.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저수지에 물을 담아놓고 있는 대로 뭐 끌어다 쓰지만 나중에 진짜 저수지에 물 다 말라버리게 되면은 진짜 긴급한 상황에서 물을 못 쓰는 상황이 생기는 것처럼 지금도 그런 상황에 대비해가지고 최대한 불필요한 중복 지출이라는 걸 깎아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근데 그게 사실 여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하기 어려운 측면인 게 지역 공약 등으로 예를 들어 아까 언급했던 생활 SOC라든지 아니면 대규모 토목 사업 같은 거 다 공약해놓고 뒤로 늦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 부산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당장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은 또 선거를 앞두고 공항이라든지 이런 거 공약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거를 분위기를 바꾼다는 게 여당한테 쉽지 않겠지만은 재정을 생각했을 때는 올바른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정의 재구조화하자는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이 계속해서 현재 가장 아플 때 약이 필요한 거고 가장 목마를 때 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약과 물을 줄 수 있는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거예요. 재정의 재구조화하기에 시간이 너무 없다는 말씀이시죠? 아니, 근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계속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물 쓰듯이 쓰고 곡간을 비워놓고 뭐 이런 주장을 하잖아요. 2000년에 일본이 그 당시에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막 울면서 그 국내 경기의 그 불경기들을 어떻게 풀어내나요? 양적 완화로 풀어낸단 말이에요. 말 그대로 국채를 발행하고 중앙은행에서 사서 화폐를 찍어서 국내 경제를 살려낸단 말이에요. 자, 2008년에 금융위기가 왔을 때 미국의 경제가 무너지기 직전에 역시 마찬가지로 국채를 발행을 하고 중앙은행에서 사서 그 돈을 뿌려서 경제를 살려낸단 말이에요.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상황을 어떤 상황으로 보느냐. 준전시 상황이나 전시 상황으로 바라보면 이 문제는 2000년에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탈출하는 탈출 방법, 그 다음에 2008년에 금융위기를 탈출하던 미국의 방법을 현재 우리는 사용할 수 없나? 라는 문제 오거든요. 야당도 지금 그 상황이 심각하다는 건 뭐 인정하고 계신 거죠, 그거는. 그런데 재정 재구조화는 왜 안 되는 건가요? 근데 이제 방식의 문제인데 현실적으로 지금 그 재정긴급 명령을 때려서 100억을 만들어낼 것이냐, 안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 말 그대로 국채를 발행해서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냐, 이 문제는 말 그대로 전문가 영역의 그 논의 대상이지 일반적인 그 정치나 시사평론하는 제 입장에서는 대답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 아니 저는요, 이게 우리가 가계부를 쓸 때도 보면은 결국엔 불효불급한 것들 같은 경우 지출 목록에서 삭제하고 좀 더 긴급한 쪽으로 예정을 트는 것이 당연하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당장 뭐 학원비가 없고 무슨 난방비가 없는데 거기다 안마의자 사겠다는 예산이 있었으면은 그거 빼놓고 잠깐 뒤로 미뤄야죠.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지금 봤을 때는 안마의자도 사기로 했으니까 계속 사고 학원비나 이런 건 빚내가지고 내자 뭐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은 이게 어떻게 제대로 된 가계입니까? 시간적으로는 가능합니까? 그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보고 새로 다 검토해야 되는데 저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재구조화라는 것은 쓰기로 한 것을 안 쓰는 것에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선 경기 순환을 위해 가지고 빨리 지금 상반기 지출을 위해서 빨리빨리 돌아가고 있는 재정에 대해 가지고 대통령이 선을 그어야죠. 이거는 하기로 했으나 이 사업은 올해 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불용 예산을 남깁시다. 검토하려면 시간이 너무 걸리지 않느냐는 얘기죠. 지금 저는 덩어리 큰 것들을 건드리면 된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보면은 국가 예산이랑 나누다 보면은 고정비 기조로 지출되는 것들이 있고 사업성 예산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대통령이 명쾌히 선을 그으면 되는 겁니다. 그거는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이나 이런 것에 있어 가지고 이것은 지원 사업이지만은 나중에 또 다 중복될 요지가 있기 때문에 이건 우선 배제하고 이 돈을 전부 다 코로나 쪽으로 몰아주자 뭐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말씀은 쉬운데 그게 분류하려면 또 이견이 있고 그게 시간이 지금 안 그래도 어떤 이 급한 상황에서 시간이 어떤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시간이 급하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지속될 거라고 한다면은 지금 제대로 틀을 잘 잡는 게 중요한 것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불효불급한 예산이라는 건요 색출하는데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예산 심의하는 데 있어가지고요 국회가 길어야 한 달 정도의 시간을 쓰거든요. 그 정도의 시간으로 우리가 심의한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다시 심의한다고 해도 그거 이상으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예산 심의가 1년 내내 해요. 1년 내내 하고 각 부처가 기재부에 2월 달에 내고 4월 달에 내고 6월 달에 내고 6월 달에 만들어서 국회 기재부가 1차 안을 넘기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또 심사하고 하면서 1년 내내 하기 때문에 한 달 만에 심의하는 부분은 아니고 그런데 이제 지적하셨던 것처럼 예를 들어 안마의자라는 사례를 들면 이거는 내년에 사도 되지라고 할 수 있겠지만 대형국책 사업들 자체가 말 그대로 경기 부양과 국내 경기 활성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의도는 인정한다. 그리고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전체 예산에 있어서 급하게 이쪽으로 돌릴 예산과 그다음에 국채를 발행하면서 금융적으로 풀 자금 확보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유연성이 나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내년도에 대선과 지방선거 그리고 지금 올해 보궐선거를 앞두고 사실 아까 말했듯이 예산 빼야 되는 건 명확해질 거거든요. 대규모 토목 사업이라든지 지금 정부에서 했던 것들에 있어서 덩어리 큰 거 몇 개 빼면 금액이 확보가 됩니다. 그런데 그걸 뺀다는 것은 지역 주민, 국민과의 약속을 철회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사실 정치권에서는 표의 손실이 있을 거라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을 못하는 것이지. 하나 드리고 싶은 게 그런 게 이제 뭐 선거 앞두고 한다는 게 야당 생각인데 제가 어떤 보기에는 경제 지금 살리자고 지금 하는 건데 그런 거 자체가 어떤 경제에 도움이 되는 행위들 아닌가요? 그런 어떤 예산들이? 뭐 저는 거기에도 동의할 수 있습니다만 MB 때는 그렇게 생각 안 하던데요, 민주당은. 뭐 MB 때는 저한테 따지시면 MB 때는 그런 거 되게 싫어하던데요. 지금 와가지고 자기들이 박아놓은 예산에 대해 가지고는 이게 경제를 살리는 방안이다 그러면은 MB는 경제 엄청 살린 겁니다, 그러면. 그 야당의 입장에서도 지금 상황이 굉장히 긴박하다는 건 동의하시는 거죠, 여당하고 지금. 거기에는 그렇죠. 이견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긴박하니까 큰 덩어리들 400만 원짜리 안마의자를 왜 지금 사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 돼요. 400만 원짜리 안마의자 사는 그런 거 다 빼면 돼요. 파퓰리즘이라는 비난은 지금 나오고 있는 건가요, 야당 내에서? 지금 여당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저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아까 말했듯이 불구판 예산을 삭제하고 만약에 건실한 어떤 재정 재고조를 한다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사치가 될 것이며 그게 어떻게 파퓰리즘 되겠습니까? 근데 진짜 내 주머니 빈털털인데 빚내가지고 외제차 산다 그러면 그 이상한 사람이죠. 그런 모습을 만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 그 계속 뭐 돈 선거, 금권 선거라는 표현을 써요.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내부 일부에서 포퓰리즘이라는 이제 표현이 나왔단 말이에요. 나는 계속해서 주장하는 게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거예요. 전시나 준전시 상황의 비상시국으로 봤었을 때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이 말라 죽겠는데 거기에 과자를 주는 놈이 나쁜 놈 아니에요? 그죠? 물을 줘야죠. 아파 죽겠는데 거기에 약을 줘야지요. 약과 물이 필요한 시점이 지금 시점이라는 거예요. 곳곳에서 전쟁 상황에서 부상당했는데 거기에 차를 주는 놈이 나쁜 놈이지요. 그죠? 약을 줘야죠. 그래서 그 약과 물이 필요한 시점이 지금 시점이다. 그러면 선거는 항상 있었단 말이에요. 4월 보궐선거에 이전에 안 풀고 5월에 풀면 내년 대선을 향한 돈 선거다라고 또 비판할 거예요. 저분들은 계속해서 건권 선거라고 비판할 거야. 그러면서 계속 현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장해주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못하게 하는 기재부의 나라 이런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재부의 나라다 여당 내에서 나오고 있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그 논의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 기재부의 그 재정 건전성이라는 부분들이 현재 우리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느냐. 대통령께서도 거시경제 지표가 아주 좋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 삶이 팍팍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현을 했었어요.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전체적인 거시경제 지표는 아주 좋아요. 그리고 탄탄해요. 그리고 일본도 미국도 그 위기에서 그러한 그 정책을 사용한 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국채 발행과 중앙은행의 직매입이 있었을 때 통화의 그 불안, 환율의 불안이나 이런 경제적인 문제들은 이 부작용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부작용을 극복하고 풀어내고 돌파하느냐? 안 그러면 아픈데 냅둬. 목마른데 그냥 목말라 죽게 만들어도 여기에 알겠습니다.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민주당이 진짜 여당이 지금 이게 긴급 상황이고 경제와 코로나에 올인해야 되는 상황이라 생각하면은 나머지 좀 독선적이고 비용을 많이 수반하는 정책들을 지금 덜어낼 생각을 해야 돼요. 멀쩡히 돌아가고 있는 발전소 다 폐쇄하고 갑자기 태양광 짓겠다 그러고 갑자기 풍력 만든다 그러고 이거 상당한 비용입니다. 국가적으로.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 아니면 문재인 케어 한번 살펴볼까요? 문재인 케어 같은 경우에 보험 항목을 늘렸는데 예를 들어 사치지로 분류될 수도 있는 MRI라든지 추나요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상당한 재정 지원이 들어가요. 이게 지금 꼭 필요한 예산인지에 대해 가지고 판단을 받아봐야죠. 그 돈이면요 자영업자 수십만 명에게 재난지원금 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큰 줄기의 그 방향과 그 다음에 그 의미들이 확정되고 나면 그게 법제화되고 그 법제화된 이후에 어떻게 자금을 조달할 것이냐라는 논쟁이 다음 논쟁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논쟁 때 말씀하셨던 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최소화시키는 데는 고민들을 한편에서 할 것이고 또 한편에는 국채 발행이나 여타 금융적 수단을 통해서 자금을 확보하는 부분들도 할 것 아니에요. 그죠? 안 한다고 이야기한 것 없잖아요. 그리고 필요한 부분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해요.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 그런 부분에서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있나요? 불효불급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불효불급에 대해서 불효불급도 해야 된다. 무조건 추진해야 된다. 이미 예산 책정됐기 때문에 강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사람은 없다는 거죠. 보통에 제가 가계 지출 얘기했지만은 보통 같은 경우는 내가 가진 소득 수준을 먼저 파악하고 그 안에서 이 물건들을 사자 결정하는 거지.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살 거 다 정해놓고 돈이 어떻게든 끌어다 대자 이런 식으로 지출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거야 뭐 빚을 내도 되는 거고 아니면 가가지고 뭐 사채를 써도 되는 거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거는 누가 가계에서 그런 지출합니까? 묘하게 왜곡하신다. 아니 왜 살 물건을 먼저 정해놓고 내 소득을 맞춥니까? 그게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예산이 지난해 예산이 올해 예산을 확정했잖아요. 그 확정한 예산이 있고 그 예산에 있어서 조절이 필요한 부분들이 그 야당에서 요구가 되고 그다음에 국민들의 요구가 있을 거예요. 난 충분히 저 또한 그런 요구를 할 거예요. 그러면 조정할 영역을 빨리 그 굵직굵직한 조정 영역들을 빨리 해서 국민들에게 발표하고 그래서 자금을 어떻게 뭐 98조면 98조, 100조면 100조, 50조면 50조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입장을 아니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작년에 예를 들어 예산을 짤 때 내가 아들한테 컴퓨터 사주기로 약속했는데 내가 실직해가지고 못 사주면은 아들아 못 사준다부터 얘기하는 게 먼저라니까요. 자, 그거를. 덜 급한 예산을 깎아낼 수 있다는 데는 동의하시는 그렇죠. 거죠, 기본적으로. 네. 그러니까 그거는 뭐 논의에 그것에서 절대 하나도 못 깎는다는 건 아니죠, 야당이. 어느 정치인이 지금 이채구의 이야기에 대해서 안 돼. 너 야당인데 안 돼. 우리 쓸 거 다 쓰고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또 다른 쪽으로 뽑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부분은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물론 저도 여당이 어느 정도 선에서 조정을 할 거라 봅니다. 근데 우리 김종인 위원장께서도 뭐 100조가 무조건 그 절대점이라 생각해서 얘기한 건 아니겠지만은 그 정도의 심각성. 그러니까 100조면 국가 예산에 뭐 고정비 때문에 하면 거의 사업 예산에 거의 절반 가까이 덜어내라는 겁니다. 그 정도의 심각성을 가지고 코로나 지원에 매진하라는 의미로 야당이 메시지를 주는 것이고 여당이 합리적인 선에서 예를 들어 그 재구조 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야당이 협조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재구조 하라 그랬더니만 생색낸다고 한 2, 3조 줄이고 그 부채로 한 100조 만들고 이러면은 이거는 약간 좀 밸런스가 안 맞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까지 하시죠. 예. 이건 뭐 하나 한번 짚고 넘어가지 않았어요. 정의당 사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개인적으로 김종철 대표하고는 아주 친한 그리고 제가 아주 좋아하는 후배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고생 많이 했었어요. 진보 정치 영역에 있어서 자신의 인생을 다 바쳤는데 저는 시대 정신이라는 부분을 이제 이야기하고 싶어요. 시대 정신은 저절로 습득되는 게 아니에요. 학습하고 고민하고 체화해서 실천하는 게 시대 정신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김종철 대표의 방심이 이 화를 불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화를 불렀다고 이제 보는 것이고 그리고 자연스럽지 않은 세대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50대 이상은 자연스럽지 않은 세대들인데 끊임없이 자기 노력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체화시켜서 실천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부족했다. 두 번째, 오늘 나는 민주당 어제의 그 반응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고 아무리 우리당이라 하더라도 충격을 넘어 경악이라는 표현은 민주당이 할 말은 아니에요. 정의당은 정말 깔끔하게 처리를 했어요. 그리고 정말 국민들이 설득될 만한 당 대표를 그것도 민주당이 그 얘기할 자격이 있느냐 이 말씀이신가요? 저는 민주당이 충격을 넘어 경악이라는 표현을 쓸 자격 없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서는 저는 우리 당이라도 강하게 비판할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야당도 저는 기본적으로 정의당에서 이번에 있었던 그 일, 거기서 이제 있었던 이와 더불어서 한 일주일 전에 이제 녹색당에서 과거에 녹색당의 당대표를 지낸 여성 정치인이 그 안에 당직자에게 성폭행을 당해서 이제 판결이 나온 게 있거든요. 저는 이 진보 정당들이 사실 시민사회 활동을 하던 분들이 이제 정당으로 옮겨온 분들이 많을 텐데 그래서 아까 저는 이제 그 양 의원님 말씀한 것처럼 뭐 구조적인 면에서 만약에 이런 것들이 잘못된 인습이나 어떤 이런 식으로 남아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좀 척결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 전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 이번 상황 저도 정의당의 대처는 말끔했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와 더불어 가지고 하지만 이제 이번 선거에서 아무래도 젠더 이슈가 좀 중요한 이슈로 이제 등극할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쨌든 구조적인 문제들, 그러니까 이게 광역자치단체장이든 아니면 당의 핵심 당직자든지 간에 위기에 의해 가지고 이런 성폭력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 가지고 각자 당별로 그것은 뭐 큰 사건이 터지지 않았던 저희 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이 대안을 놓고 경쟁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뭐 대안을 놓고 한번 경쟁을 해보시죠. 이번 선거 앞두고 이런 일이 계속 터지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게 경쟁의 영역은 아니잖아요. 시대적 어젠다라는 게 여성 인권, 장애인 인권, 그다음에 그 동물의 그 최소한 보호,
예전에 이제 이러한 이 의제가 1990년 이후부터 진보 의제로 갔다가 예. 이제는 상식 의제란 말이에요. 그리고 모두 법제화됐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의 진보들이 멈춰선 진보, 한때의 예. 진보들이 계속해서 그 말씀하시니까 제가 추가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이건 어떤 인식의 문제고 어떤 그런 것 같은데요. 왜 공교롭게도 진보 지정에서 이런 일이 자꾸 터진다고 해서 기본적으로 금욕주의를 80년대 운동권들에게 많이 요구를 했었어요. 예. 그리고 그 금욕주의들이 이 계속해서 내면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발출을 못 시키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엉뚱한 데서 지금 자꾸 사고가 터진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 예를 들면 여성 교장이 남성 선생님을 혼자 안 불러요. 반드시 다른 교무 부장 선생님이나 학년 부장 선생님과 함께 불러서 이야기를 해요. 남성 대표가 여성 의원을 혼자 부를 수 있는 게 이제는 조심돼야 되고 항상 1대1보다는 성비, 이성 간에 있어서의 1대1보다는 2대1 이런 방식으로 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그러한 일상에 있어서의 습관들이 필요한데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상당 부분 방심하고 구조화되지 않고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구조화돼야 되는데 구조화되지 않으면서 발생했다. 방지책의 어떤 제도적 부분이 약하다 이렇게. 저는 아까 이제 정의당과 녹색당이 있었던 일은 약간 궤가 다르지만은 민주당의 이번에 두 분의 자치단체장 그리고 과거에 안희장 지사까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 당에서 후보들이 이제 서울시장 후보들을 경쟁적으로 안아내고 있긴 한데. 결국 그 분들이 취약해지는 지점은 인사권을 시장이 갖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인사권의 독립이라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결국엔 별정직으로 이제 사실 시장들이 임명할 수 있는 그런 직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안에 꼭 이제 비서나 이런 직위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여성을 임용하고 그 안에서 아까 말했듯이 수직 관계가 센 그런 어떤 위치이기 때문에 이런 권력형 성범죄가 발생한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 개선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것들도 대안 경쟁을 하면 됩니다. 지금 민주당은 이번에 선거에서 그 문제 있어가지고 당사자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내는 것이 민망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대안을 놓고 경쟁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또 제도적 대안을 내놓을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이런 어떤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자꾸 어떤 이런 실질적인 이제 대안을 마련한다는 부분, 대안은 다 있어요. 그죠? 그리고 여성 단체나 그다음에 피해자 단체나 연대들의 대안은 다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대안들을 이게 하나의 일시적인 그리고 개인의 독특함에 의한 탈선과 문제 이렇게 바라보지 말고 언제든지 나도 가해자가 될 수 있고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것들을 전체적인 의제에 올려서 그 대안들을 공유하고 그리고 그 대안에 대한 베이브와 페널티를 정리해주면 돼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계속해서 개인적 일탈로 문제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개인적 일탈이 아니고 우리는 언제든지 가해자와 피해자의 선상에 서 있는 나 또한 당사자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문제는 사회적 그 부분에서 약간 걸리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진보 진영의 그 문제에 있어서 금욕주의에서 어떤 원인을 찾으시는 것도 약간 좀 그게 80년대에 정확한 진단이 아니신다. 방금 말씀하신 거랑 정확한 진단은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근데 이제 이것을 아까 제가 말했듯이 서울시장의 아젠다 중에서 아니면 부산시장의 아젠다 중에서 핵심 의제로 좀 언론이 설정하고 움직였으면 좋겠는 것이 아마 이제 각 당의 후보가 결정되고 나면 당연히 MBC에도 이제 와가지고 그 후보들이 상호 토론도 하고 진행할 텐데 하시겠죠? 그때 좀 언론에서 중요 아젠다로 설정하고 각자 대안을 묻는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시간은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